나이가 60이 넘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60을 넘기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변합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하룻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라면 두 그릇을 먹고 자도 다음날 멀쩡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60을 넘기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어느 날은 기억이 툭 끊긴 것처럼 말을 하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왜 이러지? 싶은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탓이지 뭐. 원래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이문이 열립니다. 72세가 된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로 지내면서 내과 교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한 그 순간부터 노화는 조용히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에 놓인 자전거처럼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 휙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요. 제가 68세 때 만난 한 환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태수 씨, 당시 나이 61세였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퇴직 후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찾아왔을 땐 그저 허리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그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툭 끊기기도 하고 이름을 떠올리려면 몇 분씩 걸려요. 그는 겸연쩍게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와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씨에게 제가 처음 권한 건 고기 먹기였습니다. 고기요? 그가 놀란 눈으로 되묻더군요. 젊은 시절 건강검진을 한번 받고 나선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20년 넘게 붉은 고기를 거의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요. 문제는 이 근육이 단지 걷고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를 자극하는 움직임 자체가 줄고 구강 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씹는 자극도 줄며 결국 뇌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을 겪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유지가 됩니다. 일본의 노인병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대의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60대부터 고기를 씹기 시작하라. 정태수 씨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일주일에 3에서 4회는 꾸준히 드세요.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한 것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팔, 다리, 허벅지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매일 일정 시간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령 1kg짜리를 드는 것도 버거워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고 아내랑 대화도 술술 나옵니다. 아침이 개운해요. 그 변화는 고기와 근력 운동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후로도 꾸준히 자신의 생활을 바꾸며 지금은 67세,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손주 돌보는 것도 문제없다며 웃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 넘겼던 수많은 현상들, 즉 기억력 저하, 통증, 피로, 불면, 우울감, 이 사실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걸음은 60대부터는 고기를 더 많이, 근육을 더 단단히 만들자는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살찌니까 줄이고 대신 영양제 챙겨 먹으면 되지 않나요?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먹기 편하고 소화 부담도 없고 종류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같은 근육 생성의 핵심 물질은 정제된 가루나 알약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세의 박영숙 씨. 늘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기능식품도 종류별로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칼슘, 콜라겐, 비타민 B군, 심지어 뇌영양제까지 하루에 8알 넘게 드시더군요. 그런데도 늘 피곤하고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 후 식습관과 활동량을 들어보니 놀랍게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아침은 주로 떡과 과일, 점심은 잡곡밥에 나물 반찬, 저녁은 두유 한 잔, 단백질은커녕 씹는 자극도 거의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제를 줄이시고 고기와 생선을 좀 더 자주 씹어보세요. 그리고 걷기보단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씹는 힘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생리적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 주변의 신경과 근육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씹는 힘이 약해지면 그 자극이 줄어들고 뇌의 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치매 환자 대부분은 구강기능 저하가 먼저 옵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씹는 시간이 줄고 식사가 부실해지고 그로 인해 뇌에 전달되는 신경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용히 뇌는 고립되고 말도 줄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씹는 힘을 키우려면 먼저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턱, 혀, 목 주변의 근육과 더불어 몸 전체의 하체 근육, 즉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뇌에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정작 내 몸이 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움직임과 자극을 통해서 깨어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숙 씨는 3개월 동안 식단을 고기 중심으로 바꾸고 하루 15분씩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1.5kg짜리 아령으로 팔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 스쿼트하기, 계단 오르기. 처음엔 힘들다 하셨지만 6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줄고 메모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진다며 밝게 웃으셨어요. 원장님, 내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노쇠의 징후, 사실은 그 시작이 조용히 옵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계단을 오르기 싫다, 말수가 줄었다, 친구에게 전화하기가 귀찮다, 뉴스 보다가도 금세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조용한 노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소한 징후들이
당장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나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 근육, 씹는 자극, 그리고 매일의 움직임. 이것이 60대 이후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그저 작은 부록일 뿐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죠. 할머니, 냄새 나요. 아저씨 냄새가 배어 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며 본인도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노인 냄새. 사실 이 단어는 꽤 잔인합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늙은 사람, 불쾌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 냄새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와 피지와 호르몬, 체내 노화 시스템의 변화에서 비롯된 생리적 현상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기름지거나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특유의 채취가 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노화된 피지 성분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산 부산물입니다. 주로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서해부, 발 뒤꿈치처럼 피부가 겹치거나 땀이 고이기 쉬운 부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냄새가 40대부터 이미 발생하기 시작해 60대를 지나며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 변화로 인해 생기는 냄새인 것이지요. 그럼 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때를 밀고 강한 비누로 구석구석 씻으면 될까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마치 아기 피부처럼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주 씻고 강한 비누를 쓰면 오히려 건조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떼수건으로 밀면 피부가 벗겨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긁다가 상처가 나고 2차 감염으로 번지기까지 하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 조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요즘은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도 잠을 못 자요라며 오셨는데 진찰해 보니 팔, 등, 배 쪽에 건조성, 피부염이 심하게 퍼져 있었고 긁은 자국에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샤워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2번씩 뜨거운 물에 때밀고 허브 비누로 팍팍 씻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샤워 횟수를 줄이시고 국소 부위만 부드럽게 닦으셔야 해요. 비누는 쓰지 마시고 약산성 바디워시로 귀 뒤, 겨드랑이, 서해부만 씻고 나머지는 미온수로 헹구듯이 하세요. 떼수건은 당장 버리시고요. 피부는 매일 재생을 반복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누적되면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노년기 건강한 씻기 습관 5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누보다 약산성 바디워시 사용하기. 이것은 피부 보호막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샤워는 하루 1회 또는 격일, 특히 겨울엔 주 2에서 3회로 하기. 이렇게 함으로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떼수건 사용을 금지하고 부드러운 손이나 천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이는 피부 긁힘과 건조함을 예방해 줍니다. 네 번째, 샤워 후 즉시 보습제 발라주기입니다. 보습제는 무향, 무자극, 보존제가 없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귀 뒤, 겨드랑이, 서해부, 발가락 사이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입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년기 특유의 채취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부염, 가려움, 수면장애, 심지어 대인기피증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습관을 바꾼 뒤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가렵지 않아요. 그리고 손주가 제 등에 기대도 신경 안 써줘요. 그 말에서 저는 진짜 회복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치료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의 씻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공원이나 강변을 걷다 보면 발을 벗은 채 맨발로 걷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황토길, 자갈길, 흙길, 뭔가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따라해 보지요. 실제로 맨발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암이 사라졌다는 식의 사례도 온라인에서 종종 떠돕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정말 모두에게 좋은 운동일까요? 특히 60대 이상에게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 그 자체는 분명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가 신체 건강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관절에 큰 무리를 주고 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 패드는 젊을 때는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해 주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자갈길이나 돌길을 맨발로 걸을 경우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누적되며 통증과 염증, 심지어 관절 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이만복 어르신은 맨발 걷기를 1년 넘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황토밭에 작은 코스를 직접 만들어 매일 1시간씩 맨발로 걸으셨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관절 내 연골 손상 초기 진단이 나왔고 결국 맨발 걷기를 중단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의 다리 상태와 나이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은 보호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맨발 걷기가 주는 정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숲길이나 흙길을 천천히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고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은 스트레스 완화, 심박수 안정, 수면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꼭 맨발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좋은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도 얼마든지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에게 맞는 걷기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걷기 습관은 이렇습니다. 걷기 운동은 맨발보다 운동화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쿠션감 있는 신발로 관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흙길 공원길이 좋습니다. 충격 완화와 안정된 표면이 좋습니다. 하루 만보보다 30분 천천히가 더 중요합니다. 걷기 전후 발목 회전, 종아리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부상 방지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지요. 걷기 중에는 숨소리, 발바닥 감각과 자세에 집중합니다. 뇌의 자극과 안정을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균형을 유지하며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함께 가야 노년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한 벽 스쿼트, 의자 스트레칭, 한 발로 서 있기 같은 운동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병행하면서 걷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으로 남겨야 합니다. 맨발 걷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맨발 걷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만복 어르신도 결국 운동화를 신고 걷기 명상을 하시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발이 안 아파요. 대신 운동화 속 내 발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맨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절을 아끼고 몸의 신호를 살피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치유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 Q10, 콜라겐, 글루코사민, 병원 한 번 덜 가려고 혹은 가족을 위해 챙기다 보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알약이 몇 개씩 늘어났다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그 영양제들, 효과를 정말로 체감하고 계신가요? 왠지 기분이 좀 덜 피곤한 것 같다. 몸에 좋다니까 먹는다.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일까요? 제가 65세 여성 김정화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책상 위에 늘어선 영양제병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타민 A부터 아연, 셀레늄, 루테인, 오메가3, 비오틴, 유산균,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입 건강보조제까지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할 건 없겠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낮았고 빈혈 수치가 경계선이었으며 간 수치는 오히려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시는 영양제가 실제로 몸에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이 피로해지고 있어요. 그날 저는 김정화 씨에게 영양제 휴식을 권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입니다. 의약품과 달리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만 허용됩니다. 즉,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 있다고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은 음식에서 섭취할 때와 알약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과 대사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을 통해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조절되지만 고용량 비타민 C를 알약이나 주사로 투여할 경우 체내 흡수율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고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되거나 신장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하느냐고요? 정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사와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이걸 증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수천 명을 10년 이상 추적하며 인지기능과 식단의 관계를 관찰했는데요. 가장 뚜렷한 인지기능 보존 효과를 보인 그룹은 채소 과일을 풍부히 섭취하고 올리브유, 견과류,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식단은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불리며 치매 예방 식단의 표준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루테인이나 오메가3, 코엔자임 Q10처럼 눈에 좋다, 심장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들도 알약보다는 음식 그대로 먹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에서, 루테인은 녹황색 채소에서, 코엔자임 Q10은 고기와 콩류에서 자연적으로 섭취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영양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특정 부족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보충을 과잉으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위장을 자극하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먹고 계신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안심을 위해 챙기고 계신 것인지
꼭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 드시고 하루 30분 걷고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김정아 씨는 이후로 영양제를 80% 줄이고 식단과 운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는 식사 전에 사과와 요거트를, 점심엔 채소 듬뿍 넣은 두부 반찬을, 저녁엔 고등어구이와 현미밥을 챙겨 드시지요. 몇 달 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약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식탁이 나를 살리는 느낌이에요. 건강은 결국 평균값이 아닙니다.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회복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 시작은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식사와 수면과 운동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건강방송 또는 책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침 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공복 시간을 늘리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대요. 단식만 잘해도 암이 줄어든다더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젊은 사람들에겐 체중 조절이나 대사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근감소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극에 대한 동화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것을 동화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20대에 고기 한 접시 먹으면 근육이 쉽게 생겼지만 60대에는 2접시를 먹고 운동까지 해야 겨우 유지되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먼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운동하지 않고 단식을 병행하는 경우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살이 빠졌지만 속은 텅 비고 허약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62세의 김세훈 씨는 단식을 통해 체중을 5kg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피곤하고 근육량이 줄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체지방은 조금 줄었지만 근육량은 더 많이 줄어들었고 기초대사량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식의 전형적인 역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효과가 있으려면 다음 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식 전에 점검해야 할 5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육량이 충분한가? 기초 근력 없이 단식하면 근육만 먼저 빠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단식은 혈당 폭등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안정적인가? 수면 부족 시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이 근육 분해를 가속시킵니다. 넷째, 지방 대사 능력이 정상인가? 복부 지방이 많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 분해 잘 안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한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으면 단식 시 몸이 긴장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간헐적 단식은 몸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먹지 않고 버티는 전략보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방식이 더 유효합니다. 젊을 때의 몸과 노화된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땐 무리한 단식도 회복할 여력이 있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회복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결핍, 수분 부족, 근육 소모는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노쇠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간헐적 단식은 젊을 때 준비된 몸에서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60대 이후라면 단식이 아닌 시간별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 중심 식단, 꾸준한 운동과 수면 관리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가벼움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단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지금 내 몸이 준비됐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어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와요. 낮엔 졸리고 밤엔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이처럼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노년기 사람들이 겪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멜라토닌 즉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하루 주기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하고 그로 인해 잠드는 시간도 자는 깊이도 유지 시간도 모두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노년기에 나타나는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은 곧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수면을 반복하게 되면 뇌 속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며 이는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 없이 잠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 8시 전 햇빛 받기, 눈을 통해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재설정합니다. 둘째, 오후 3시 이후 낮잠 금지, 이는 저녁의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셋째로,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 줄이기입니다. 빛 노출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TV, 스마트폰도 제한해야 하지요. 넷째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기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수면 리듬 형성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기입니다. 누워서 TV, 책, 핸드폰 사용은 수면 연결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점점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뇌의 피로를 낮추는 활동이 하루에 꼭 필요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쉽게 과부하에 걸립니다. 뉴스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고, 긴장해 있고, 불안해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런 뇌를 잠재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느리게 하는 활동을 하루에 한 번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클래식 음악 듣기, 천천히 걷기, 명상, 손글씨 쓰기, 10분짜리 스트레칭 또는 체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이런 활동들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줄이고 수면 유도를 돕는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특히 자기 전 30분 동안은 이런 속도 느린 활동을 통해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박동식 씨는 처음엔 이걸로 잠이 오겠어? 하시더니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어요. 음악 틀고 어깨 스트레칭 하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와요.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자도 괜찮다고 느끼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러운 잠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진 않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리듬을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깊은 잠의 선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유전자가 나쁘니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유전이 아닐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며
예방 가능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약 65에서 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이며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장애, 스트레스 축적, 사회적 고립 등으로 뇌가 서서히 위축되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치매를 생활 습관형 치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김말순 씨도 처음엔 본인이 치매가 온 것 같다고 걱정하며 오셨습니다. 요즘은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약속을 잡아놓고도 깜빡하고요. 가족들도 그녀를 걱정했고 본인도 검색하다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어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담해 보니 그분의 하루 생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두유 한 잔, 점심은 빵 한 조각, 저녁은 과일, 거의 외출하지 않고 친구와 연락도 드뭅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 스트레스가 많고 자주 한숨을 쉼,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저하는 심하지 않았고 MRI상 치매 초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순 씨, 지금 이건 뇌가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쉬게 하고 다시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기억보다 더 앞선 세 가지 기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는 뇌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처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뇌 위축이 가속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뇌를 외롭지 않게 하고 적당히 움직이게 하고 잘 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김말순 씨는 이후 하루 루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햇빛 받기, 걷기 20분, 점심 후에는 음악 들으며 손바느질, 저녁엔 종이신문 기사 한 편 읽고 짧은 일기 쓰기,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고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그녀는 점점 밝아졌고 메모 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딸과의 통화도 다시 길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뇌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뇌는 원래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면 낡은 회로 대신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회로는 기억과 감정을, 삶의 활력을 되살려줍니다. 내가 치매인가 봐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요즘 너무 조용한 건 아닌지, 너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다시 뇌를 살리는 첫 번째 진단이자 해답입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말수가 줄었어요. 누가 전화를 해도 받기 귀찮고 괜히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을 거의 안 만나시죠? TV나 스마트폰 말고 누군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신 건 언제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딱히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혼자 있음이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서서히 감각을 잃고 반응을 멈추고 점점 굳어갑니다. 이걸 사회적 고립 또는 정서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치매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뇌를 자극한다고 하면 흔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걸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자극도 중요하지만 뇌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상황을 해석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고 목소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표정을 함께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뇌의 수많은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즉, 말하는 뇌는 살아있는 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요. 예전엔 시장 가서 상인들과 수다도 떨고 친구랑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했는데 그분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점점 말이 안 나와요. 그 순간 저는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잃으면 마음을 잃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유지율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꼭 3문장은 누군가와 직접 나누세요. 말이 줄면 뇌도 같이 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립되지 않고 말이 끊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혼자 있지 않기 위한 생활 전략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일 누구에게든 전화 한 통하기.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이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외부 모임 참석하기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등 실내외 교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셋째, 혼잣말 연습하기로 거울 보며 오늘 하루 정리하기, 또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TV 시청도 말하는 콘텐츠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뉴스 해설,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등을 듣고 자신의 생각 말해보기입니다. 다섯째로 매일 손글씨로 일기 3줄 쓰기는 감정 표현 훈련과 언어 회로 활성화 효과를 줍니다. 말은 뇌의 산소입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단순한 인사 한마디, 그 속에 우리 뇌를 살리고 감정을 연결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세요. 말을 꺼내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고기를 먹는 법에서부터 걷기 습관, 수면 리듬, 영양제, 말하기까지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누구는 70세에 걷지 못하고 누구는 90세에도 등산을 갑니다. 저는 35년 넘게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습관이 무너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습관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엔 84세에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당뇨와 고혈압, 치매 전 단계까지 진단받았던 어르신이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실천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6개월이 지나자 약의 양이 줄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주변에서 살아있는 건강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그분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이란 아침 산책, 계단 오르기, 고기 섭취, 물 마시기, 어떤 행동이든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연결, 말과 감정의 연결, 사회와의 연결. 관계는 뇌를 깨우고 심장을 지키고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셋째, 균형인데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너무 쉬지도 않는 것. 식사, 수면, 운동,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절대 극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단식을 한다고 낫지 않고 비싼 보조제를 먹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는 리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꾸준함, 그 안에 건강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건강 실천 과제입니다. 첫째, 매일 단백질 한 끼 챙기기.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 1가지 이상 매일 먹기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기. 공원 산책, 계단 오르기, 실내 체조도 오케이입니다. 셋째, 하루 한 사람과 대화하기. 전화, 만남, 거울 앞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함께 걷는 작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